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오늘 첫 번째 사연부터 함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열렬한 애청자입니다. 사연 채널 애청자이자 구독가로서 여기에 사연글을 적어보는 건 처음인데요. 몇 년 전 굉장히 통쾌하고 기분 좋았던 경험이 있어 친구들에게 이야기해줬더니 여기에 제보하라고 난리들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적어볼까 하는 마음으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시부모님과 사이가 어떠신 편인가요? 저는 처음에 저희 시부모님이 사실 낯설고도 무서웠는데요. 시댁살이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듯 주변에서 고부 갈등으로 이혼했다느니 하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자연스레 겁을 집어먹게 되더군요. 그런데 가족이 되고 차차 알아가면서 이렇게 천사 같은 사람들이 있나 싶을 정도로 제가 복 많은 인생임을 알게 되었답니다. 앞으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희 시부모님, 그중에서도 저희 시아버지와 관련된 이야기랍니다. 먼저 저희 남편은 시댁의 둘째이고 저는 둘째 며느리로 시댁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의 위로는 제게 큰 시누이가 되시는 분과 도련님이 계셨고요. 제가 처음 시댁에 들어왔을 때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말을 들으면 시댁의 가정환경을 대강이라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는 우리 은지랑 동수한테 늘 미안했어. 우리 막내 동이가 어렸을 때부터 늘 아팠거든. 그래서 저렇게 잔병치레가 많았고 내가 매일 심장이 뛰었지. 근데 그 때문에 큰애랑 둘째, 특히 네 남편 동수한텐 신경을 전혀 못 써줬단다. 애들이 어떻게 자라났는지 알 길이 없었어. 학교 선생님이랑도 말 한 번 안 섞었으니. 내가 항상 마음에 빚이 있는 기분이었단다. 가난한 형편에 해준 것도 하나 없는 집안에서 부모 관심도 못 받고 자랐으니 말도 마라. 그럼에도 저리 곱게 자라준 게 참 고마워. 네, 어머님. 저도 남편한테 어린 시절 이야기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도련님이 많이 아프셨다면서요. 그 때문에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마음고생이 심하셨다고. 아직도 남편은 어제 일처럼 생생히 기억하더라고요.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이 도련님한테 신경 쓰시면서도 따뜻하게 보살펴 주셔서 외롭지 않게 자랄 수 있었다고 감사해하고 있어요. 저희 도련님이 어렸을 적 아파서 시누이와 남편은 약간 뒤로 물러나곤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가족들 안에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 때문에 시어머니는 남편과 시누이를 가엾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어려운 집안 환경을 일으켜보겠다고 어린 나이에 막노동이며 온갖 곳에서 구르며 돈을 벌어다 집에 갖다 바쳤다고 하는데요. 가족이 합심한 덕분에 시댁 집안이 일어날 수 있었지만 시부모님께선 그 부분에 있어 남편에게 마음의 빚이 컸던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이 돈을 버느라 생고생하던 것을 시어머니께선 옆에서 다 지켜보셨거든요. 반면에 저는 친정이 유복했던지라 어렸을 때부터 부족함 없는 형편 속에서 자라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친정 아버지가 큰 사업체를 여러 개 운영하셨기에 가난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물질적으로 정반대의 환경에서 자라왔다 해도 사람 보는 눈은 비슷하더라고요. 회사에서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땐 뭐든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해내는 모습이 너무나 멋져 보였습니다. 10사람 몫을 거뜬히 해내면서도 생색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남편이었습니다. 외모도 훈훈했던지라 뭇 여직원들이 남편에게 모두 눈독을 들이곤 했죠. 저는 진즉에 그것을 알고 대시를 했고 연애를 시작하자 결혼을 하자고 졸라댔고요. 나중에는 친정에도 선포하고 말았죠. 엄마, 나 결혼할래.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생겼어요. 뭐? 아니, 네가 무슨 바람이 불어서 갑자기? 집은 좀 사는 애고? 저희 친정엄마는 집안의 재력 수준부터 물으셨습니다. 이 말씀 한마디로 유추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 친정집은 물질적인 부분을 가장 우선으로 보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인이 바뀌도록 들었던 말이 우리 집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그 이상이어야 남는 장사다라는 말이었어요.
자식의 결혼을 장사로 이용한다는 점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어렸을 땐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죠. 언니들도 모두 하나같이 저희 집과 비슷한 수준의 부잣집에 시집을 가곤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 친정 쪽에선 결혼할 때부터 반대가 심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자랑스럽고 뿌듯해했지만 저희 친정 부모님은 남편이 하는 모든 행동을 궁상이라고 표현하기까지 하셨어요. 아니, 네가 고생하는 건 둘째치고 이건 우리 집안의 수치고 우리 얼굴에 먹칠하는 길이야. 어떻게 사돈이 택시기사나 하는 그런 집안에 가서 널 이날 이때까지 키워준 네 부모 얼굴에 똥칠을 하겠다는 거니? 그래, 맞다. 당장 결혼 불러라. 사돈이란 작자들 행색도 꽤 제재한 게 우리랑은 영 수준이 안 맞아. 선택해라. 결혼을 할 건지 가족과 인연을 이어갈 건지. 엄마, 아빠 너무하세요. 어떻게 결혼과 가족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실 수가 있으세요? 저는 저희 가족도 소중하고 남편 될 이 일도 사랑해요. 제발 이 사람의 진가를 알아봐 주세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지만 친정 부모님은 강하게 차단하셨습니다. 저도 남편도 둘 다요. 그나마 나중에 저희 외할머니 되시는 분이 이 결혼을 허락하라 말씀하셔서 겨우겨우 결혼까지 이어갈 수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얼마나 부모님과 많은 갈등과 부딪힘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무쪼록 결혼을 하고 나선 저는 신혼생활을 이어가며 최대한의 행복을 누리고자 했습니다. 어렵게 한 결혼이니만큼 정말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제게 가장 행복을 주셨던 건 남편보다도 저희 시부모니였습니다. 친정 부모님의 반대에 속이 상하셨을 텐데도 내색 한마디 없이 그저 귀한 며느리가 와줘서 고맙다고만 하셨죠. 내가 언제 이런 말 했던가? 이렇게 이쁜 아가씨 내 평생 처음 본다고.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와줘서 고마워. 우여곡절이 많긴 했지만 다 잘 되려고 이런 일도 생기는 거다. 우린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같은 말이라도 다정다감하고 온화하게 말씀하시며 세심하게 챙겨주시는 모습에 제가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1년 정도 살다 시댁 근처로 집을 옮기게 되었는데요. 당시 시어머니께서 지병으로 한번 쓰러지신 뒤라 건강이 많이 걱정되었거든요. 처음부터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신 시어머니에게 정성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며 살뜰히 챙겨드렸죠. 내가 챙겨줘야 하는데 이쁜 우리 며느리 손길을 받고 있으니 어른이 돼서 미안하네 그려. 고맙다 아가.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당연히 해드려야죠. 제 부모님과 다름없는데요. 처음엔 저를 낯설어하던 시어머니도 어느샌가 남편보다 제 손길을 받는 걸 편안하게 생각하셨습니다. 택시기사로 일하며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시던 시아버지께서도 당신이 잘 보살피지 못하는 부분을 제가 들락거리며 반찬이며 집안일이며 챙겨드리니 너무나 고마워하셨습니다. 나는 며느리 복이 참 많은 것 같다. 우리 딸도 집사람도 모두 좋은 사람들 얻었다 생각하지만 이런 좋은 며느리를 얻을 줄은 몰랐어. 과묵하신 편이었지만 언젠가 아주 가끔씩 한 말씀 이렇게 던지실 때가 있는데요. 그 말이 제 마음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키곤 했답니다. 그렇게 시부모님과의 사이는 점점 좋아졌죠. 그런데 신혼생활이 2년 정도 지났을 시점부터 제 마음속에 불안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이를 얼른 낳아 다른 엄마들처럼 유모차도 끌고 아이와 함께하는 나날을 꿈꾸곤 했습니다. 남편도 애들을 좋아했던지라 저희는 결혼 직후부터 계속 아이 얘기를 해왔죠. 그러니 아이를 바라였던 저희 부부로선 참으로 조급하게 느껴지는 나날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친정 쪽에서 압박이 심했어요. 몸에 무슨 문제 있는지 당장 알아봐. 아니 여자가 애도 못 낳으면 그게 무슨 쓸모가 있겠어. 엄마, 내가 알아서 한대도 왜 자꾸 몰아붙여요. 내가 오죽 걱정이 되면 이러겠냐? 너 내가 지어준 약은 잘 먹고 있어? 오히려 친정 쪽에서 난리가 나서 검사를 받아봐라, 약을 먹어라 재촉했습니다. 언니들은 쑥쑥 잘만 나은 걸 왜 저는 안 되냐고 비난하셨죠.
그리고 역시나 또 하나 여기에 기름을 부은 사람이 있다면 저희 친정언니들이었습니다. 친정언니들은 하나같이 다들 잘난 형부들을 만나 결혼을 했는데요. 그런 것들을 꽤나 들먹이며 저를 한심해하고는 했거든요. 어렸을 적부터 줄곧 그랬습니다. 제가 성적을 못 받아오면 너는 커서 뭐가 될 거냐, 공장에 다니는 공순이나 될 거냐, 이런 식의 욕들을 하고는 했죠. 나나 우리 둘째 혜령이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데 너는 왜 그렇게 뒤떨어지니? 우리는 최고 명문대 의대 가게 생겼는데 넌 아무래도 우리 집안 쪽 머리는 아닌가 보다. 지금 네 수준이면 전문대도 감지덕지 아니냐? 이를 어쩌면 좋냐. 아버지 난리 나실 텐데. 언니 말 잘 알겠고 내 험담 이제 그만 좀 해. 언니 말대로 내 머리는 여기까지가 한계야. 근데 하나뿐인 내 인생 내 멋대로 알아서 잘 살 테니까 언니들 인생이나 신경 써. 뭐라고? 이 기집애가 어디서 언니한테 으름장을 놓고 있어. 당장 아버지한테 말씀드려야겠다. 우리 집 막내 계집애가 버릇이 아주 안 좋다고. 이래서 시집이나 제대로 가겠냐고 말이야. 딸부잣집이던 저희 집안에서 수제 언니였던 큰언니, 둘째 언니, 그리고 막내인 저. 이 세 명 중 가장 뒤떨어진 사람은 저였는데요. 외모로 보나 성적으로 보나 두 언니들에 비해 떨어져도 한참 떨어지니 언니들은 툭하면 저를 두고 험담하며 자기들을 치켜세우곤 했습니다. 그런 언니들이니 뭐 좋은 말을 했겠어요. 나는 네가 좀 창피하다. 내 동생이지만 어디 가서 너 내 동생이라고 말하기도 쪽팔려. 대학도 이상한 데가 직업도 변변찮아. 아휴, 그리고 남편이라고 데려온 사람은 입에 올리기도 창피해. 솔직히 네가 우리들만큼의 반만이라도 따라왔어 봐라. 인생이 피고 팔자가 폈겠지. 네가 그 모양으로 사니 우리 집안 수준도 따라 기우는 느낌이라고. 아휴, 근데 애도 못 낳고. 어쩜 네 인상은 그 모양이니? 친정엄마는 말리지도 않으셨습니다. 근데 이 무렵 시부모님께서 외려 저를 감싸주셨습니다. 아가, 괜찮다. 괜히 애 갖겠다고 무리하지 말고 그냥 하던 대로 지내렴. 나도 예전에 아기가 안 들어서서 꽤나 고생했었어. 그때 우리 시어머니에게 야단을 참 많이 맞았지. 그 시절 너무 서러워서 다음에 내가 며느리 보면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혼자 스스로 다짐했어. 괜찮으니까 마음 급하게 먹지 말아라. 철웅이 너도 행여나 아가한테 재촉하지 말고. 네, 그럼요, 엄마. 당신 우리 엄마 말 들었지? 밤마다 울고 그러지 말라고. 응, 어머니 감사합니다. 감사하기는 당연한 걸 가지고. 여자가 애 낳는 동물도 아니고 애 못 낳으면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시대에 있었어. 근데 이제 그런 시대는 갔다고 본다. 나는 우리 며느리 네 건강이 제일 중요해. 알았지? 사람이 얼마나 다른 사람의 말에 따뜻함을 느끼고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저는 그 시절 시어머니에게 다 배운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온기 어린 말이 있었기에 비로소 저는 마음을 편하게 내려놓을 수 있었죠. 시아버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우울하다 싶으면 슬그머니 와서 위로도 해주시고 좋아하는 가식을 놓아주시는 분이 저희 시아버지였죠. 그러다 전 드디어 꿈에 그리던 첫째 아이를 베게 되었답니다. 첫 아이를 임신하고 나서는 마음이 풀어져서 저도 모르게 엉엉 눈물을 쏟았어요. 도련님도 시누이도 시부모님도 하나같이 너무나 축하해 주는데 그 사이에서 저만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있었으니 지금 생각하면 창피하지만 동시에 돌이킬 수 없는 아름다운 추억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태교에 힘을 쓰며 하루하루 남편과 시부모님의 돌봄을 받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끔찍한 일이 불어닥치고 말았어요. 그날은 남편이 출장을 갔다 돌아오는 날이라 좋아하는 삼겹살을 가득 사들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몸이 어질거리더니 정신이 어지럽더라고요. 눈을 뜨고 나니 믿을 수 없는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아이는 유산되었어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유산이라뇨?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제 아기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종종 이런 일이 있긴 합니다만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을 보았다 시어머니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보고서야 실감이 되더라고요. 옆에 있던 남편은 어쩔 줄 모르는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었고,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말도 안 된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당시 배가 꽤 나은 상태로 6개월을 넘어가고 있었던 시기였는데, 갑자기 유산이라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을 붙들고 아닐 거라고 다시 검사해달라고 조르곤 했습니다. 허나 이미 사라진 아이를 두고 다시 검사해봤자 다른 결과가 나오겠나요? 결국 저는 집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고 아이를 잃은 슬픔에 차차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마 유산의 경험이 있으시다면 아실 거예요. 단순히 아이를 잃은 것이 빠르게 무마될 슬픔이 아니고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힘이 든다는 것을요. 저는 그토록 염원하던 아이를 뱃속에서 잃었으니 그 슬픔이 더 강할 수밖에 없었죠. 문제는 제가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우울증 증세로 번져 하루 종일 무기력하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친정엄마라는 분은 이걸 두고 지적질을 하기 바빴죠. 아이고 한심한 거사. 얼른 애 별 생각이나 해야지. 그러고 있으면 뭐가 해결되니? 아유, 나는 너가 낳았을 때부터 네가 잘하는 거 보면서 생각했다. 저렇게 나약해 빠져가지고는 애나 낳을 수 있을까? 근데 내 예상이 턱 들어맞았네. 맞았어. 그러고 있지 말고 얼른 털고 일어나서 다시 노력할 생각을 해. 아님 네 언니들이라도 보든가. 얼마나 다 떵떵거리면서 애 낳고 잘 살고 있니? 친정엄마이지만 하는 말마다 너무나 얄밉고 독했습니다. 엄마가 내뱉는 말들이 다 화살처럼 날라와 다다다 꽂히더라고요. 그때 결심했습니다. 친정과는 아예 연을 끊어버리기로요. 그래야 제가 더 이상 휘둘리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어쩌면 친정 식구들도 이것을 바랬던 것인지 제가 어느 순간부터 연락을 끊어버리자 잘 됐다는 듯 기다렸다는 듯 내놓은 자식 취급을 하더라고요. 명절날 가지 않아도 연락이 없고요. 아마 이런 이야기를 그 당시 밖에다 하면 계모 아니냐고 주워온 자식 아니냐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그런 걸 알기에 말도 못하고 살았지만 저는 참 서러웠습니다. 어떻게 친정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같이 얄팍하고 못돼 처먹었을까 이런 별별 생각들을 했죠. 그런 저를 위로해준 건 역시나 시부모님이셨죠. 시부모님은 유산하고 상심에 빠져있는 저를 돌봐주시며 괜찮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가, 나도 우리 아들한테 들었어. 참 사돈어른도 너무하시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하셨다니. 제일 마음 다치고 상했을 너한테. 내가 다 속상해서 눈물이 났다. 그러니까 말이야. 아가, 괜찮다. 아기는 찾아올 거야. 아직 시기가 아닌 것뿐이니 차분히 기다려보자. 며느라가 네가 고운 사람이니 하늘에서 그만큼 예쁜 아기 고르느라 시간이 걸리는 것뿐이야. 어머님, 아버님, 감사합니다. 뭐라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머님, 아버님께도 죄스러웠는데. 우리한테 죄스러울 게 뭐 있어. 괜찮아. 울지 마라. 이때 특히 과묵하셨던 시아버지께서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위로의 말씀을 많이 건네주셨답니다. 그것이 저에겐 큰 힘이 되었죠. 시부모님의 지지와 온기 덕분이었을까요? 저는 1년 후 드디어 다시 임신을 하게 되었고 이번엔 예쁜 아들을 낳게 되었답니다. 저희 아들은 어렸을 때 인큐베이터에 있었지만 자라나면선 점점 더 건강해졌습니다. 시댁의 사랑을 듬뿍 받아 그런지 말도 빠르게 배웠고 감정 표현도 풍부한 아이였어요.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는데 도련님이 상당히 아이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애와 단란하고 소중한 시간을 많이 보내었습니다. 저에게 도련님은 그저 남편의 어린 동생, 시아버지를 닮은 말 수 없는 조용한 사람 정도였는데 아이를 낳고 나서 이렇게 다감한 면이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답니다. 형수님, 저도 제가 아이를 이렇게나 이뻐하는 사람인 줄 몰랐어요. 근데 보고 있으면 그냥 계속 안아주고 싶고 돌봐주고 싶고 그래요. 제가 너무 유난이죠? 장가도 안 간 놈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니 도련님 와이프, 그러니까 제 동서될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일 거네요.
도련님이 육아 많이 도와주실 테니까요. 그나저나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결혼 생각 없어요? 아, 그게 사실은 이거 형수님한테만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아무래도 저 언젠간 결혼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정말요? 도련님이 결혼을 하신다고요? 어머, 세상에 누구예요? 도련님은 쑥스럽다며 나중에 확정을 짓게 되면 말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워낙에 사생활을 중요시 여기는 도련님이라 저도 더 이상 캐묻지 않고 남편에게만 조용히 알렸죠. 남편은 궁금증을 못 참고 곧바로 물어보았지만요. 그렇게 저희는 도련님의 결혼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도련님 직업도 튼실하고 허우대도 좋고 인상도 괜찮은 사람인데 인연이 나타나지 않아 안타까웠거든요. 근데 자신이 먼저 결혼을 할 것 같다고 말하니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대형 사건이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도련님의 결혼 발표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때 더 큰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직도 저는 이날을 생각하면 심장이 쿵쿵 뛰네요. 어쩌면 제가 유산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보다 저는 이날이 더 가슴 아프고 마음이 힘들었던 날입니다. 어느 날 시아버지께서 저와 남편을 조용히 부르시더군요. 시어머니는 안방에 들어가 계셨고요. 평소였다면 환한 웃음으로 저희를 맞아주셨을 뿐인데 홀로 안방에 들어가 계신 것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시아버지의 입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글쎄 소주 한 잔을 들이키시더니 이루 말할 수 없는 참담한 표정으로 시어머니께서 암에 걸리셨다고 하시는 겁니다. 네? 암이라고요? 저희 어머니가요? 손을 쓸 수가 없다고 하더구나. 애석하게도 지금으로선 방법이 없다고 하네. 이 사람이 자꾸 소화가 안 된다고 해서 병원에 데려간 건데 위암 말기라고. 이미 암세포가 온몸에 퍼졌다고 하는구나. 지금으로선 그저 그간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구나. 아버님은 말씀을 끝마치고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남편도 저도 너무 충격을 받아 뭐라 말하지 못하고 그저 아버님 뒤편 넘어 누런 벽지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죠. 시어머니에게 못해드린 것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군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터져 볼을 타고 흐르고 있는데 그렇게 거실에 정적이 흘렀을 때 시어머니께서 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애써 환한 웃음을 짓고 계셨답니다. 얘들아, 많이 당황했겠지만 나 괜찮다. 사실 모든 게 다 괜찮다고 한다면야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비교적 미련 없이 욕심 없이 산 것 같아서 훌훌 떠날 수 있을 것 같아. 가족력이 있어서 검진받을 때부터 예상도 했었고 말이야. 그저 나는 남은 시간 우리 아들, 며느리, 딸이랑 다 같이 행복한 시간 보내고 가고 싶구나.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머님, 말도 안 돼요. 제 입에서 말도 안 된다는 말이 나간 건 그때가 두 번째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뜻이 그러하니 저희는 어머님 소원대로 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둘 들어드리기로 했어요. 저희의 슬픔은 잠시 뒤로 하고 어머님이 미련 없이 떠나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시어머님이 원하셨던 게 굉장히 소박한 것들이었어요. 그랬기에 더 마음이 아팠는데요. 소원이란 그것이 단풍 구경이라든지 동네 자그마한 커피숍 가보기 이런 사소한 것들이었답니다. 차라리 더 큰 걸 원하셨다면 대출을 해서라도 원 없이 이뤄드리고 싶었는데 그것도 아니라 더더욱 마음이 슬프네요. 그렇게 한 번의 계절이 끝나고 저는 너무나 많은 미련을 가진 채 시어머니를 보내드리고 말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도 시어머니가 이 세상에 없다는 건 믿을 수가 없었죠. 모두가 슬퍼하는 장례식이었지만 이때 장례식에서 도련님께서 다른 이유로 상심해 계셨는데요. 제가 생각지 못한 이유였습니다. 결혼 발표하고 싶었는데 너무 제가 늦게 장가 가게 된 것 같아 죄송하네요. 엄마가 이렇게 가고 나서야 결혼을 결정해서 너무 죄송해요, 엄마. 시어머니의 영정사진 앞에서 엉엉 울며 도련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도련님께선 어머님의 마지막을 지켜보며 만나오던 여자에게 확신을 느꼈던 것인지 결혼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도련님의 결혼이 그 이후 저희 시댁의 침울한 분위기를 바꿔준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죠. 도련님이 소개한 사람은 직업이 변호사며 도련님보다 5살 위의 연상 여자였는데요. 어딘지 모르게 첫 만남부터 상당히 기가 세 보였답니다. 이목구비나 인상에서 흘러나오는 분위기가 뭐랄까요. 한 번도 그 누구에게도 져본 적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달까요. 말투도 굉장히 톡톡 쏘아붙이는 말투였어요. 아버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아, 그래요? 하며 짧게 대답하고 저희 남편의 말은 못 들은 척 하는 것도 몇 개 있었습니다. 거기다 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갑자기 첫 만남인데도 이런 말을 하더군요. 형님께서 친정이 강남에 있다고 들었어요. 연을 끊고 사신다고 들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가정 환경이 비슷했던 것 같으니 친하게 지내요, 형님. 갑자기 첫 만남에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제 친정이 강남에 있다는 걸 들먹이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느낌상 별로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았으나 고개를 끄덕여 예의상 동조의 표시를 하였죠. 강남에 친정이 있다는 동서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도 상당히 강했고 종종 친정의 재력에 대해서도 대놓고 어필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명절에 만나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꽤 신경에 거슬리는 말이었습니다. 마치 집에서 살림하고 애 키우는 저를 무시하는 것 같은 말이었거든요. 아, 이번에 제가 굉장히 큰 회사로 옮기게 되었거든요. 연봉도 세고요. 아마 이번 사건도 승소할 확률이 높아서 연봉이 더 오를 것 같아요. 그럼 더 좋은 회사로 가야겠죠? 역시 이래서 여자는 능력을 인정받아야 하나 봐요. 아마 전 가정주부 체질은 절대 못 될 것 같아요. 집에만 있으면 좀이 쑤시거든요. 얼른 나가서 일하고 싶어서요. 형님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어, 나는 동서가 알다시피 내가 우리 아들이 힘들게 나왔잖아. 우리 아들이 잘 자라주고 행복하게 자라준다면야 더 바랄 게 없어. 나가서 일하고 싶다거나 하는 생각은 글쎄 별로 안 드네. 행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행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다. 아, 그런가요? 글쎄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형님도 겪어보셨으니 아실 거 아니에요. 친정이 부자라면서요. 돈 많고 능력 있으면 사람들이 저절로 붙고 없으면 그야말로 개밥 찬밥 신세 되는 건데 전 태어나길 부유하고 고급스러운 집안에서 자라 그런지 지금처럼 계속 능력 있는 여자를 살고 싶어요. 아이한테 제 인생 허비하는 거 딱 질색이고요. 저희 부모님도 가정부 두고 저희들 키우셨지 직접 키우시진 않으셨어요. 전 제가 능력 있고 집안 조건 빵빵해야 제 밑에서 자라는 애들도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처럼요. 아, 그래? 그래, 동서 생각이 그럴 순 있지. 근데 우리 남편도 부족하지 않게 벌고 있고, 우리 아이도 너무 행복하게 크고 있어. 동서도 봐서 알잖아. 우리 아들 얼마나 이쁘고 예의 바른지. 네, 그건 그렇죠. 제 말에 동서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하는 게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말로 저를 이기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자 약간 분한 표정이었어요. 거기다 어떻게든 저를 짓누르고 싶어하는 모습에서 저는 친정 언니들이 보였습니다. 언니들이 없었다면 저는 이런 돌려가기식의 공격을 눈치 없이 지나갈 텐데 어렸을 때 하도 시달리고 살아 그런지 단번에 알겠더라고요. 거기다 동서는 우회해서 말하는 방법도 잘 몰랐고요. 머리가 나쁘다면 나쁜 거였죠. 티라도 안 나게 해야 욕을 안 먹을 텐데 말입니다. 저는 동서에게 들은 말들을 마음에 담아두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체가 떳떳했기 때문이었어요. 동서에게 말한 그대로 우리 아들이 충분히 행복하게 자라고 있고 저나 남편이나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은 가난한 환경에서 저는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기에 저희는 그 장단점을 서로 알고 있었어요. 모든 게 갖춰진 환경에서 아이를 너무 오냐오냐 식으로 키우는 것도 문제였고 그렇다고 찢어지게 가난한 환경에서 키우는 것도 아이에겐 불행이 될 것이었죠. 그래서 저희는 항상 지금의 이 상태를 만족스러워했답니다. 적당히 벌고 적당히 쓰는 이 상태요. 남들처럼 브랜드 아파트에 살지 않아도 저희가 당당할 수 있던 이유랄까요.
하지만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 전체를 흐린다고 동서가 들어오면서 시댁의 분위기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덩달아 제 기분도 같이 흐려지는 날이 많아지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명절이나 집안 행사에 잘 참석하던 동서가 일단은 일을 핑계로 점점 늦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도 아니면 심할 때면 아예 자기 친정부터 들렸다 와야 한다고 하면서 명절 끝물에야 나타나 얼굴만 비추고 5분 만에 쓱 가버렸고요. 남편이나 저나 자연스럽게 시아버지의 기분을 살피게 되었죠. 시아버지는 가뜩이나 시어머니를 먼저 보내고 홀로 되신 후로 외롭게 살고 계셨는데 동서의 이런 행동으로 마음이 상할까 걱정도 되었어요. 일단 집안의 어른 앞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부터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느 날은 조금 화가 난 남편이 도련님에게 말을 한마디 하기도 했는데 도련님은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어쩐지 동서에게 잡혀 사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끊임없이 말하면서도 동서에게 맞춰줘야 한다고 말하더라고요. 형, 정말 내가 미안해. 가끔 나도 우리 집사람이 너무 버릇없게 굴거나 할 때 민망하고 미안해. 근데 참 어렵네, 중재하는 게. 집사람은 집사람대로 섭섭해하고. 아니, 도대체 재수씨가 뭐가 섭섭하다는 거야? 그냥 내가 전적으로 자기 편이 되어줬으면 싶은가 봐. 집사람이 강해 보여도 속은 여린 사람이거든. 사랑에 빠지면 콩깍지가 씌인다고 하죠. 사랑에 빠져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다만 도련님은 어찌됐건 이미 동서의 소나기 안에 들어온 물고기였습니다. 절대 동서의 행동에 이러쿵저러쿵 입을 댈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처구니가 없어 픽 웃었고요. 결국 그러다가 일이 하나 생겨버렸습니다. 저희 아들이 초등학생 2학년쯤 때 학교에서 보는 수학 경시대회에서 1등을 했는데요. 동서가 그걸 안 잊고 한 겁니다. 아들이 저한테 자랑스레 시험지를 갖다주며 칭찬해달라고 말해 엉덩이를 토닥여주고 있는데 옆에서 하는 말이 기가 막혔죠. 어머 형님, 요즘 그런 경시대회에서 상 타는 거 애들 기 살려주려고 아무나 주는 건데 너무 칭찬하시고 그러면 안 돼요. 애 버릇만 나빠지지. 어? 아니야. 이거 아무나 주는 거 아니고 우리 아들이 나름대로 많이 노력해서 받아온 거야. 수학을 좋아하거든. 문제 푸는 재미가 있다나? 모르는 문제 있으면 혼자 끙끙대며 밤새 붙잡고 있기도 해. 그만큼 재미를 느끼는 거지. 열심히 하니 상 받아온 건데 왜 그래 동서? 형님, 순진도 하셔라. 형님, 이런 대회 그냥 학교에서 형식 차원에서 주최하고 그러는 거라니까요? 우리 형님이 강남 안 살아서 그런가 아직 교육적으로는 많이 무지하시네. 형님, 얼른 여기로 이사라도 오세요. 그래야 우리 대화가 좀 통하겠어요. 저는 매일 강남 학부모님들이랑 얘기하고 그러니까 정보도 오가고 소통이 되는데 형님 이렇게 모르시면 나중에 애만 손해봐요. 동서, 아이 교육은 내가 알아서 해. 지금 발언 좀 선 넘은 거 알지? 동서 애는 동서 방침대로 가르치고 우리 아이는 우리 부부 가치관대로 키울 거야. 그러니 괜한 질투심, 열등감 같은 거 넣어놓고 어른답게 굴어. 동서가 도대체 몇 살인데 그런 말이나 하고 앉아있는 거야? 어머머 형님, 저야말로 진짜 어이가 없네요. 제가 알면 더 알았지 형님이 뭘 더 알아요? 그리고 어른답게 굴라고요? 지금 형님이 하는 짓이 딱 초등학생 수준이에요. 직업도 얻는 주제에 어디서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요. 형님이 저보다 나은 게 뭐가 있다고요? 설마 제가 변호사인 거 형님 까먹으셨어요? 형님 하신 말 취소하세요. 당장. 변호사인데 도대체 뭐 어쩌라는 건지 그때 돼서는 동서와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한심스럽다는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동서가 대통령이라고 해도 난 내뱉은 말 취소할 생각 없고 동서나 가서 반성 좀 하고 와. 동서 같은 사람 아래에서 자란 애가 도대체 뭘 배우고 자랄지 내가 다 고민스럽다. 동서가 씩씩거리며 저와 한판 붙을 기세로 가까이 오더군요. 표정으론 거의 제 머리채를 잡을 지경이었어요. 차라리 잡아서 그냥 몸이라도 붓고 싶은 심정이었답니다. 그만큼 괘씸했고 저도 나름대로 쌓인 게 많았거든요. 명절날 제게 죄다 잡일을 맡긴 것부터 시작해서 틈만 나면 도련님에게 뒤에서 제 험담을 하는 것들이라든지 저희 아이가 입고 온 옷들을 비하한다든지 그런 것들이요. 사람에겐 견딜 수 있는 한계치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동서의 그런 행동들을 받아주고 받아주다 보니 저도 화가 치밀어 올라 그날은 머리 뚜껑이 열려버린 거죠. 그 이후 동서는 저만 보면 작정한 듯 더 시비를 걸고 더 무시를 해댔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래봬도 말빨이 세거든요. 척척 받아치고 맞는 말들만 족족하자 또 지 분에 못 이긴 표정으로 씩씩거리며 나가버리더군요. 사실 동서와 기싸움을 벌이는 것 자체가 시아버지에게 죄송스러운 일이고 저한테도 힘든 일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라도 안 하면 동서가 저를 너무 만만히 볼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남편은 생각이 다른 쪽으로 흘러나 봅니다. 내가 좀 더 능력을 갖췄어야 했나. 당신이 무시당하는 거 보면 속상하네. 제가 달래도 남편은 종종 이렇게 중얼거리곤 했거든요.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부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저희 남편이 어느 날 제게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작지만 탄탄한 회사에서 만족하며 다녔던 남편이 갑자기 그런 말을 하니 저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솔직히 말리고 싶었죠. 아이도 크고 있는데 혹시 망하면 어쩌려고. 나는 걱정돼. 여보, 나 오래 준비해왔어. 당신한테 섣불리 말하기 싫어서 그간 말 안 하고 있었지만 동업하는 형님이 있어. 그 형님은 이미 업계에서 유명한 큰손이고 나 잘만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당신 말대로 우리 아이 양육비 앞으로 더 들어갈 일만 남았는데 나중에 우리 노후까지 생각하면은 돈 더 필요하잖아. 하지만 남편의 말엔 틀린 구석이 없었죠. 남편이 진지한 얼굴로 내미는 발언에 저는 알겠다며 퇴사를 찬성해 주었고 그렇게 남편은 회사를 나와 자기만의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남편과 동업한다는 그 형님이란 사람도 제가 몇 번 같이 본 적이 있었는데요. 남편의 열정을 믿고 자신도 함께 뛰어들기로 한 것이라며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말하더군요. 그 말에 제가 겨우 마음을 놓았습니다. 망하면 그 어디에도 원조받을 수 없는 현실이기에 망하면 어쩌나 걱정이 되었었는데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남편의 사업은 몇 년간 아주 호황이었습니다. 남편이 1년간 벌던 벌이가 2달 벌이가 되기도 하고 어쩔 땐 1달 벌이가 되는데 옆에서 지켜보던 저는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저희 친정아버지도 사업을 하셨지만 제가 어렸기에 어깨 너머로 본 것이었기에 잘 모르고 있었는데 남편을 보니 새삼 느낌이 달랐습니다. 역시나 동서는 이걸 두고 또 질투를 했죠. 시아버지 생신날 남편이 돈을 잘 버니 마음먹고 꽤 큰 금액의 현금 선물을 해드렸는데 동서가 또 시비를 걸어오더라고요. 형님, 아주버님 사업 잘 되시는 건 들었는데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처럼 꾸준히 보수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사업은 금방 흥했다 망하는 건데 말이에요. 그냥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여기선 제가 굳이 받아칠 필요 없이 이미 노련한 사업가가 되어 있던 남편이 멋지게 받아쳐 주었답니다. 변호사님께서 별 걱정을 다 하시네요. 제 걱정해 주실 필요 없어요. 이미 충분히 잘 벌고 있으니까. 아마 이번 달 수익이 제스씨 월급의 20배 이상은 될 테죠? 그건... 어머, 저도 잘 벌어요. 당시 저희가 강남으로 이사까지 가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동서는 더 시비를 걸고 싶었나 봅니다. 전 남편의 말에 꿀먹은 벙어리가 된 동서의 얼굴을 보니 속이 시원했습니다. 옆에 있던 도련님도 고개를 돌려 한숨을 푹 쉬는데 이젠 동서를 포기한 모양이었죠. 하지만 인생사 세웅지라는 말이 왜 있는지 정말 알겠더라고요. 어느 정도 아들도 크고 저도 나이가 들고 남편도 사업이 안정되어 이제는 모든 게 편안하다 싶을 때쯤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직도 이 일을 생각하면 깊은 한숨이 나오네요. 이 일로 남편은 대인 기피증까지 생겨버렸고 저 역시 침체된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바로 남편과 함께 동업했던 그 형님이란 사람이 나쁜 방법으로 돈을 해먹고 해외로 날라버린 것이었죠. 거기다 남편의 회사 신용까지 완전히 무너뜨리고요. 믿고 있었던 거래처들에게도 외면당하자 남편의 회사는 천천히 파멸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굳건하다고 믿었던 회사도 정말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그걸 전 몸소 체감했습니다. 남편은 순식간에 모든 걸 잃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잘 나가는 사업가에서 빚을 갚아야 하는 초라한 아저씨가 되어 있었죠. 마찬가지로 저 역시 당장이라도 일을 하지 않으면 하루 벌어 먹고 살 돈이 없는 처지가 되었고요. 마음이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당장의 미래가 너무 막막했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많이 자란지라 걱정이 덜 되어 있는데 이 상태로라면 아들에게도 의지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미안해. 뭐라도 해야 돼. 내가 아르바이트라도 일단은 뭐라도 해야 하니까 배달이라도 나갈게. 남편의 말에 울음이 치받쳐 올랐지만 저는 겨우 고개를 끄덕이고 저도 내일부터 식당 일을 나가겠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해서 남편은 치킨집 배달 일을, 저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슬퍼할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일만 했어요. 오로지 일에만 몰두해 얼른 시간이 가길 빌었죠. 아들은 고생하는 저희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는지 자기도 나서겠다며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했고, 제가 말릴 새도 없이 어느새 꼬박꼬박 월급을 타 집에 돈을 갖다 주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 모습을 보고 특히나 많은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가난한 집을 일으키기 위해 그토록 노력했던 것을 아들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것에서요. 자신도 그 어린 나이에 참으로 힘들고 서러웠는데 아들이 자기와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으니 얼마나 괴로웠겠나요. 그 심정을 모르는 바 아니었기에 저와 남편은 아들이 땀 흘리며 뛰는 것을 보고는 함께 숨죽여 울고는 했습니다. 이때 저희 시아버지에겐 따로 언급을 하지 않아 시아버지는 저희 남편 회사가 망한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요. 아버님 나이가 적지 않아 행여나 아시게 되면 쓰러지실까 걱정도 되었고, 아신다고 해도 딱히 지원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편 쪽에서 먼저 아버님에게 비밀로 하자고 말했고, 그래서 저는 남편과 빚을 갚아나가면서도 아버님 앞에선 잘 사는 척 최대한 웃으며 밝은 모습을 보이려고 했었죠. 저는 배달 일을 하는 남편이 늘 걱정되었답니다. 오토바이 사고가 예나 지금이나 많잖아요. 트럭 같은 게 뒤에 있으면 보이지 않기도 하고요. 그래서 늘 조심하란 말을 달고 살았는데 남편은 그럴 때면 힘없는 얼굴로 웃어 보이곤 했습니다. 밤만 되면 사업의 실패를 견딜 수 없었는지 남편은 술을 먹고 일을 나가곤 했는데 그렇기에 더 걱정되고 불안했죠. 그러던 어느 날 일이 나고 만 거예요. 남편이 배달을 나갔다 그만 크게 다치고 만 것이죠. 사고 소식을 듣고 아들과 함께 정신없이 달려갔는데 남편은 의식불명이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나온 의사 선생님의 얼굴도 어두웠어요. 일단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남편은 생사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슬리퍼가 거꾸로 신겨진 것도 모른 채 병원 복도에 무너져 엉엉 울었고요. 며칠을 기다렸지만 남편은 자꾸 생에서 사로 넘어가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시아버지에게도 이를 알려야겠다 싶어 가족 모두에게 남편의 상태를 알렸죠. 달려온 도련님과 시아버지 얼굴에선 놀람과 경악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아가 오토바이 사고라니?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그간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어요. 사실 저희 그이 사업이 안 풀렸어요. 사업이 망해서 저희가 빚을 갚고 있었어요. 뭐라고? 죄송합니다. 정말. 아버님께서 충격받으실까봐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이가 오토바이로 배달 일을 하다가 그만 이렇게 된 거예요. 시아버지는 한순간 참담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빚을 졌다면 아무리 그래도 자신에게 알렸어야지 왜 그 짐을 너희 둘이서 떠안고 있었냐며 질책하시다가 그만 충격을 크게 받으신 건지 몸을 휘청거리기까지 하셨습니다. 결국 도련님과 제가 시아버지를 잠시 모시고 나가 차분히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아버지가 진정된 것을 보고는 택시를 태운 뒤 다시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병실로 가는 내내 시아버지를 생각하니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그런데 병실 안에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있어 정신이 화들짝 깨더라고요. 동서였습니다. 동서는 아주 무서운 표정으로 남편을 지켜보고 있더군요. 침착하고 서늘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뒤를 돌아 저를 발견했습니다. 동서? 왔을 줄 몰랐는데 좀 놀랍네. 당연히 와야죠. 너무 놀라서 일하다 말고 뛰어온 거 있죠?
형님, 아주버님 곧 일어나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 뭐 안 먹었을 것 같아서 죽도 사왔어요. 꼭 드세요. 따뜻할 때. 동서는 웬일로 제 손에 죽이 담긴 쇼핑백까지 쥐어주며 사람다운 말을 했습니다. 한 번도 그간 동서를 알아오며 인간적인 면모를 본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그러고선 현금을 좀 챙겨왔다며 두둑한 봉투 하나를 꺼내 제 주머니 속에 넣더라고요. 제가 일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거절하지 말고 꼭 받아달라면서요. 아니야, 이런 거 안 해줘도 돼, 동서. 괜찮아, 마음만 받을게. 아니에요. 가족 좋은 게 뭐 있겠어요. 이럴 때 필요한 게 가족이죠. 근데 말이에요. 전 몰랐어요. 아주버님 사업 잘 안 되신 거. 그래, 내가 가족들에겐 숨겼어. 아버님 쓰러지실까봐 걱정도 되고. 그럴 수 있죠. 근데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어쩌면 잘 된 일 아닐까요? 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뭐? 솔직히 그렇잖아요. 능력도 없는 남편 끼고 살아 뭐해요. 어쩌면 잘 된 일 아닐까요? 아주버님 사망보험금 같은 거 들어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 빚 갚으면 되죠. 제 면전에 대고 악마 같은 말을 짓거리는데 전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손을 들어 동서의 뺨을 아주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병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 기웃거릴 정도로 말입니다. 동서는 얼떨결에 맞아 당황스러운지 뭐라 말도 못하고 어버버 하는데 저는 한 대 더 때리기 위해 손을 번쩍 치켜 들어올렸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누군가 동서의 머리채를 잡아채더군요. 그 정체에 놀랐습니다. 바로 집에 가셨을 줄 알았던 시아버지였어요. 너 지금 뭐라고 했냐? 내 아들을 두고, 생사를 오가는 내 아들을 두고 잘 됐다고? 네가 사람이냐? 너는 사람도 아니다. 사람의 탈을 쓴 악마고 악귀지. 지금껏 네가 우리 집안 무시하고 살았어도 내 집사람 유언대로 가족의 평안을 지키기 위해 가만히 나서지 않고 있었다. 근데 이제는 나도 한계다. 시아버지는 그 이후 행동에 들어가셨습니다. 사실 이때 동서의 머리끄댕이를 잡은 건 시작에 불과하셨던 거예요. 놀라움의 연속이었죠. 시아버지는 이 계획을 언제부터 준비하고 계셨던 건지 이미 사람을 써서 동서의 뒷조사를 다 해놓고 계셨고 동서의 아주 큰 비밀을 까발렸습니다. 동서가 정당한 보수 외에 받은 뒷돈들에 대해 말입니다. 시아버지는 그 즉시 동서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을 아는 검사에게 전달했고 시작된 수사에서 동서는 점점 궁지에 몰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충격적인 한 가지 사실이 더 밝혀지게 되었는데요. 이건 시아버지 당신께서 직접 말해주셨답니다. 아버님, 어떻게 이 많은 걸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언제부터요? 며느리란 애가 바람이 났을 때부터지. 술집 남자애하고 바람이 나서 희희낙낙 돌아다니고 있었더구나. 우연히 대화하는 걸 엿듣게 됐고 처음엔 아들한테 알릴 요량으로 뒷조사를 맡겼지. 근데 나한테 와서 싹싹 비울더구나. 내가 눈치챈 걸 알고서 제발 말하지 말아달라고. 한 번만 넘어가 달라고. 아들 생각하면 말하고 싶은데 손주를 생각하니 입이 떨어지지가 않았다. 동서가 바람을 피고 있었더군요. 하여튼 나쁜 짓이란 나쁜 짓은 다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실을 몰랐던 도련님은 이번 일의 전말을 모두 듣고 나선 동서와 갈라서기로 했고요. 진즉에 그런 뱀 같은 여자랑은 갈랐었어야 했는데 너무 늦어버린 것 같아서 형수님께도 죄송합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제가 이 마음의 빚 갚으면서 살게요. 도련님은 저희 집안의 빚을 자신이 갚고 싶다며 지금껏 모은 돈을 모두 저에게로 넘기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워낙에 강경했기에 민망한 얼굴로 받았답니다. 그리고 동서가 끝까지 도련님을 물고 늘어지려 하자 결국 소송에 들어갔고 위자료를 받아냈는데 위자료 역시 제게로 넘어왔습니다. 기막히게도 운이 딱딱 맞아 동서의 돈으로 저희 집 빚을 갚은 셈이 되었죠. 그 후 동서는 변호사 생활을 하며 워낙에 뒷돈을 많이 먹은 탓에 크게 벌금을 내고 그 잘난 직업을 내려놓고 집구석에서만 틀어박혀 살게 됐습니다. 자식도 잃었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동서의 자식인 규철이도 동서가 엄마로서 진절머리 나게 굴었다며 보고 싶지 않다고 해외로 가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견디지 못했던 동서는 우울증으로 정신병원에 오래 입원해 있었고요. 인과응보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저희 남편은 예상하셨겠지만 큰 난관을 거쳐 무사히 회복해 현재는 일상생활을 무리 없이 잘 해내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소식이고요. 여러분,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즐겁게 들어주셨다면 다행이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남편과 저 아들 최근에 셋이 합심하여 꽃집을 열었답니다. 부디 꽃가게가 잘 되길 기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모두 건강 챙기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를 잘 보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되었네요. 제가 살면서 네 번째로 사귀게 된 남자가 있었습니다. 연애 기간이 2년이 넘어가면서부터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던 것 같아요. 특별한 계기란 건 없었던 것 같은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연히 길에서 얼굴 딱 한 번 뵈었던 것, 그리고 짧은 통화 2번 한 것, 이렇게만 접해봤던 남자친구의 부모님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미지의 존재와도 같은 분들이셨죠.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오가던 마당일 때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했어요. 저보고 집으로 오라면서 맛있는 밥 한 끼나 같이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자고 그러셔서 따르기로 했었고요. 참고로 저희는 2년 넘게 만나는 동안에 그냥 서로의 관계에만 집중하였고 연애에만 충실하였기 때문에 각자의 집안 문제는 배제를 해두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의 본가에 가보는 것도 당연히 저는 그날이 처음이었죠. 제가 얼마나 떨리고 긴장이 됐겠어요. 옷도 신경 써서 고르고 고르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냥 백화점 가서 새로 원피스 한 벌 샀었고요. 미용실 가서 머리 다 만지고 치장 싹 마친 상태로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뵈러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딸기 좋아하신다는 정보를 들었기에 비싼 왕딸기 한 팩하고 수제 딸기잼 세트, 작은 꽃 한 송이까지 손에 든 채 말이죠. 쓰면서 그때 제 모습을 생각해보니까 살짝 웃음이 나오려고 하네요. 어처구니 없는 헛웃음이요. 집 앞으로 마중을 나온 남자친구랑 같이 집 안에 들어가던 순간부터 왠지 모르게 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간 맞춰 잘 왔네. 어여 이리 들어와. 어머님께서 저를 맞아주셨는데 격이 없는 말투를 바로 내뱉으신 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진짜 문제는 어머니의 차림새에 있었으니까요. 저건 누가 봐도 잠옷 바지였어요. 주황색 바탕에 파란색 체크 무늬가 도배된 면 소재의 고무줄 바지요. 그리고 상의는 웬 까만색 골프웨어 반팔티를 입고 계셨는데 옷에 뭐 묻었던 자국이 바로 보이더라고요. 찌개 국물 같은 게 튀었다가 그대로 굳은 것 같은 모양새가요. 화장도 안 하신 것 같은데 눈썹이랑 눈은 옛날에 문신하신 게 그냥 남아있는 거고 머리도 드라이조차 안 하셨고 혹시 주무시다 일어나신 건 아닐까? 당황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식은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전혀 상상조차 못 해본 상황에 맞닥뜨린 것이었으니까요. 엄마, 이쪽은 내가 입이 닳도록 말해왔던 내 여자친구야. 남자친구가 싱글벙글 웃으면서 제 소개를 해주었는데 어머님께서는 제가 가져온 왕딸기와 딸기잼을 받아들고 확인하시기에 급급하셨습니다. 그래 오느라 고생했네. 일단 화장실 가서 손부터 씻고 부엌으로 와라. 기분이 싱숭생숭한데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당연히 정말 너무나도 당연하게 저녁 식사를 먹기 위한 단계라고 생각하며 따랐습니다. 그런데 부엌에 가보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요? 당근이랑 부추 좀 쫑쫑 썰어봐. 저런 것 정도는 할 수 있지?
나는 이거 김치찜 들여놓은 거 간 보고 상 차리고 할 테니까 알았지? 저는 정식으로 어머님을 뵌 게 그날이 처음이었는데 다짜고짜 저한테 재료를 다듬으라고 하시더군요. 이것들은 왜 썰어야 하냐고 여쭈었더니 계란말이에 넣어야 해서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이 되도록 뭘 하고 계셨다가 재료 준비를 지금 하시는 걸까? 그 순간에 속으로 정말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저한테 머리 좀 묶어라, 앞치마 좀 줄 테니까 당장 두르고 해라,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어머님을 보며 어이가 없었지요. 남자친구는 그제야 식탁 위에 즐비해 있던 잡동사니 치우고 행주로 식탁 닦고 그러더라고요. 기껏 머리부터 발끝까지 공들여 꾸미고 갔더니만 저는 미용실에 들른 보람도 없이 고무줄로 머리를 질끈 묶었으며 백화점에서 구입한 원피스는 앞치마에 가려서 보이지도 않았죠. 생긴 건 깍쟁이처럼 생겨가지고 칼질은 제법 한다. 근데 고기를 왜 안 먹는다니? 남들처럼 고기만 먹었어도 상 차리는데 힘이 반절은 덜 들었겠구먼. 제가 고기 섭취를 좀 멀리하는 사람이거든요. 원래 고기를 안 먹었던 건 아니고 23살에 호주로 여행을 갔다가 거기에서 반년 지내는 동안 채식주의자들을 만날 계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채식에 대한 관심이 생겨서 많은 공부를 하게 되었고 점차 채식주의자의 길을 걷게 된 것이었죠. 제가 고기를 안 먹는다는 걸 남자친구로부터 미리 전해들으셨던 어머님께선 저의 그런 부분이 별로라는 기색을 내비치셨어요. 아무튼 저는 그 집에 도착해서 꼬박 30분 뒤에 자리에 앉을 수 있었어요. 엉덩이 한번 못 붙여보고 부엌대기로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는 안 보이시네요. 분명 점심때까지만 해도 계시지 않았어요? 남자친구한테서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집에 보이지 않는 한 분의 행방이 저는 당연히 궁금했죠. 그런데 아버님께서 갑자기 낚시를 하러 외출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양반이 원래 그래. 가만히 있다가도 난데없이 벌떡벌떡 일어나서 어디를 가고 그래. 그냥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마음 쓸 것 없어. 어머님께서 호탕하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속이 꽉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자친구를 만나는 동안에는 전혀 짐작할 수조차 없었던 이 집안의 면모. 대체 어떻게 된 건가 의문이었네요. 얘기만 듣다가 오늘 이렇게 얼굴 보니까 좋네. 다음에 또 놀러와서 그땐 더 맛있는 거 해먹자고. 깔깔 웃으시며 인사를 건네신 어머님의 모습을 뒤로 한 채 그 집을 나오면서 정신이 막 아찔했어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겪은 거지? 이게 아들의 친한 친구를 맞이하는 태도가 아니라 정말로 예비 며느리를 맞이하는 태도가 맞나? 사람이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되려 말문이 막히더군요. 자기 차로 저를 집까지 데려다주는 내내 남자친구는 제 눈치를 살피기 바빴습니다. 이윽고 조심스레 말을 꺼내더군요. 우리 엄마 되게 편한 어른이지? 절대 남한테 어렵게 구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내가 아까 보니까 우리 엄마가 너 엄청 좋게 본 모양이더라. 표정도 밝고 신이 난 것 같았어. 부엌일 부려먹기 좋은 만만한 애라고 생각하셨나 보네. 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절대 아니야. 그건 네가 지금 오해한 거야. 몰라. 우리 결혼 그냥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굳이 서두르지 말자. 제가 무덤덤하게 반응하니까 남자친구가 난리가 났어요. 자기가 다 잘못했다면서 다시는 그럴 일 없을 거라면서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대는데 저는 머리가 아파서 그날 더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남자친구라는 사람 자체는 꽤 좋은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저랑 잘 맞았거든요. 이해관계에서 통하는 게 많아서 이게 너무 좋았고요. 그런데 결혼까지 하기에는 그날 겪은 게 너무 마음에 걸렸습니다.
머리 싸매면서 고민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쯤에서 사연에 빠지다에 계신 분들을 벌써부터 실망시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을 겪어놓고도 몇 주 뒤에 결혼 진행을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죠. 제가 급성 장염이 왔는데 남자친구가 살뜰하게 보살펴줬던 것이라든지 결혼 이후의 생활에 대해서 그냥 의견이 잘 맞았다든지 하는 이유들이 있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다 핑계일 뿐, 네, 제가 그냥 미쳤었던 겁니다. 어쨌든 결혼을 결심한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있긴 한데 이건 뒤에 가서 밝혀드릴게요. 이듬해 남자친구는 남편이 되었고 그 문제의 어머님은 제 시어머니가 되셨습니다. 황당한 일을 겪고도 하게 된 결혼. 첫인상은 별로였을지라도 나중에 좋게 반전되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저는 내심 시어머니께서 성향이 나랑 다를 뿐이지 사람 자체는 좋으신 분이라고 여기며 기대를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결혼하자마자 같이 살면서 저는 시어머니의 본격적인 실체를 접할 수 있었네요. 신혼집에 예상치도 못한 문제가 생겨서 입주가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정확히 2개월을 시댁에서 시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남편이나 저의 직장이 두 군데 전부 시댁에서 가기에 더 수월했기 때문에 친정보다는 시댁을 선택하게 됐어요. 처음 1, 2주일은 제법 괜찮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후부터는 조금 삐그덕거리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시아버지께서 무척 바쁘신 분이셨어요. 아주 공사 다망하신 분이라서 되게 잘 안 붙어 계셨습니다. 어째서 제가 처음 이 집에 인사드리러 왔던 날에 부재 중이실 수밖에 없었는지 알 것 같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저랑 부딪히게 되는 쪽은 시어머니가 유일하셨습니다. 제가 집에서 뭘 하든 은근하게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기색이 역력하셨습니다. 특히 제가 고기를 안 먹어서 짜증난다고 하셨죠. 아휴, 우리 중에 고기 안 먹는 사람이 있으니까는 밥을 먹을 때도 영 맛이 안 나. 괜히 눈치만 보이게 만들고 말이야. 저는 시어머니의 말씀이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기 먹는 입이 하나 없는 셈이니 식비를 절약하는 셈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시부모님이나 남편이 고기 섭취하는 걸 보면서 눈치를 준 적도 없었는데요. 보면서 먹고 싶은 생각도 안 들었고요. 제가 약속이 있어서 늦게 들어오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하셨고 주말에 친구 만나러 나간다고 하면 기함을 하셨어요.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라면 모름지기 주말에는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요. 그런데 남편도 자기 약속이 있었거든요. 왜 남편한테는 뭐라고 안 하고 저한테 따로 구시렁거리시는 건지. 그리고 남편이 나이 터울이 좀 나는 둘째예요. 위로는 형이 있고 당연히 결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저한테는 아주버님 형님이 계셨던 것이죠. 멀리 다른 지역에 사셔서 저는 결혼 전에 그분들을 딱 한 번 배웠고 그 다음에 배웠던 게 결혼식장에서였습니다. 그래서 상상도 못했어요. 형님이란 분이 그렇게나 시어머니께 붙어서 알랑방귀를 끼어대시는 분이실 줄이야. 형님은 딱히 일 안 하시고 댁에서 애 돌보시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많았나 봐요. 시어머니랑 그렇게 통화를 자주 하시더라고요. 애가 깐깐한 구석이 있는 것 같더라. 내가 지금까지 겪어본 바로는 그래. 시어머니께서는 형님과 통화하시면서 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딱 들어보니까는 제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인지 형님은 저한테 알아서 어머님께 잘하고 잘 챙겨드려 이런 내용의 카톡을 종종 보내오셨습니다. 이런 점도 묘하게 신경 쓰이고 있던 판국이었는데요. 정말 대박이었던 건 시어머니께서 저랑 남편이 쓰고 있던 방에 자꾸 들락날락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짐 위치, 옷 위치, 화장품 위치가 바뀌어 있으면 당연히 저는 눈치챌 수밖에요. 화장대 위에 뒀던 립스틱, 다음날 모처럼 그걸 발라보려고 뚜껑을 열었더니 웬 이물질이 묻어있는 게 아니겠어요?
도대체 이게 뭘까 생각하다가 정체를 알아차렸죠. 입술에 묻어있던 김, 바로 김의 흔적이었습니다. 제가 워낙 잘 먹어서 직접 김을 잔뜩 사다 뒀었는데 정작 시어머니께서 그걸 참 잘 드셨더랬죠. 그런 거랑 밥을 먹으니까 고기를 안 먹는 거 아니냐면서 핀잔 주실 땐 언제고 저 몰래 김을 항상 꺼내 드셨습니다. 바로 그 김이 분명했어요. 저 어머님, 죄송한데 혹시 제 립스틱 쓰셨나요? 어? 립스틱이라니 무슨 소리니? 화장대 위에 있는 립스틱이요. 지금 열어보니까 김자국이 묻어있던데 누가 봐도 어머님이 묻히신 것 같아서요. 너무 짜증나서 캐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펄쩍 뛰시면서 분홍색이 고와 보이길래 잠깐 발라본 것 가지고 왜 득달같이 따지냐는 둥, 굳이 김 묻은 이야기는 왜 하냐는 둥, 오히려 저를 혼내셨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에는 형님으로부터 카톡이 또 와 있었죠. 천년만년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살 것도 아닌데 지내는 동안에는 여유로운 마음으로 두 분을 모셨으면 해. 분명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어. 파이팅! 분명히 시어머님께서 형님께 상황을 나누신 것이었죠. 그 일 이외에도 제가 가계부 쓰려고 모아뒀던 영수증을 시어머니께서 멋대로 버리신 것. 왜 그러셨냐고 여쭤보니까 쓰레기인 줄 알았다고 당당하게 나오셨죠. 제가 새로 산 속옷, 저 출근한 사이 펼쳐보셨는지 계집 모양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매일 그런 게 눈에 보이니까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남편도 이 부분에선 짜증이 났더라고요. 단기간 얹혀 사는 것이긴 해도 엄연히 그 방은 부부의 영역이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자꾸만 멋대로 침범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그 방에 매일 들어오셔서 이것저것 손을 대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방문을 잠그고 다녔어요. 방문 열쇠를 저랑 남편이 소지했고요. 출근할 때마다 잠그고 간 거죠. 저희가 오죽하면 그랬겠나요? 그러기를 딱 사흘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너네 문은 도대체 왜 잠그고 지내니? 너네 무슨 죄 짓고 사는 거니? 시어머니께서 굉장히 빈정상하셨다는 표정으로 말씀하셨죠. 엄마, 우리가 우리 둘이 쓰는 방을 잠그든 말든 그게 엄마랑 무슨 상관이야? 방문고리 잡아서 돌려보지 않는 이상 그게 잠겼다는 것도 모를 텐데 우리 없을 때마다 자꾸 확인해 본다는 거야? 그러지 좀 마, 제발. 남편도 화가 났는지 정말 지긋지긋하단 내색을 숨기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는 상처받으셨다면서 저희 두 사람을 흘겨보셨습니다. 그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아예 저희한테 말도 안 거시더라고요. 저희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건성으로 대답만 해주셨고요. 아니, 무슨 어른이 저렇게 속이 좁으시지? 진짜 볼수록 너무 특이하신 분 같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차마 입 밖으로는 내지 못했습니다. 형님의 말 맞다나 천년만년 같이 살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인내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사건이 터지고 만 것이었어요. 남편이랑 밖에서 같이 늦은 저녁을 먹고 귀가했던 날이었습니다. 저희가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보고 만 것, 바로 시어머니께서 저희의 방이 있는 쪽에서 후다닥 걸어 나오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당황한 얼굴로 저희를 맞아주셨죠. 오늘은 둘 다 상당히 일찍 왔네? 그리고 어째 둘이 같이 들어왔어? 밑에서 마주쳤어요? 오늘따라 주차 공간이 널널해서 저희 둘 다 지하 주차장 안 내려가고 여기 바로 앞에다가 차 대고 왔어요. 제가 대답하는 동안에도 시어머니께서 누나를 막 초조하게 굴리시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먼저 방으로 향했던 남편, 의문에 가득 찬 소리를 내더군요. 이상하다. 방문이 왜 안 잠겨져 있지?
분명히 내가 오늘 출근하면서 잠그고 갔는데. 확실한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설마 하는 짐작과 함께 불길한 기운이 엄습해왔습니다. 얼른 저도 따라서 방으로 가봤는데 옷장이 열려있더군요. 남편은 방에서 한숨을 크게 내쉬고 있었고요. 저희가 없을 때 시어머니께서 방에 들어가 이것저것 또 뒤져보신 겁니다. 어머님, 이거 방문 어떻게 여셨어요? 원래 이 방문 열쇠는 2개밖에 없는 걸로 아는데 2개 다 저희가 가지고 있고 혹시 새로 열쇠를 맞추셨다거나 그러신 건 아니시죠? 제가 혹시나 해서 여쭤봤는데 시어머니께서 얼굴에 열이 오르신 채로 아무 말씀도 못 하시는 거예요. 남편도 진짜 깜짝 놀라고 어이가 없었는지 옆에서 계속 헛웃음만 치고. 아니 그러니까 내가 방문 좀 잠그지 말라고 했니 안 했니? 너네가 먼저 나를 속 답답하게 만들었으니까 내가 이러는 거 아니니? 이윽고 시어머니께서는 사과는커녕 되려 당당하게 나오셨습니다. 그때 너무 열이 받았네요.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건 비정상적이라고요. 왜 남의 영역에 그렇게 집착하면서 관심을 못 끊으시는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불편하다 못해서 이젠 불쾌합니다. 뭐야, 너 어쩜 이렇게 말을 심하게 하니? 너는 내가 조금도 어렵지 않은가 보구나. 할 말 못할 말 전혀 구분도 안 하네. 시어머니께서는 씩씩거리시더니 안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세게 닫아버리셨어요. 남겨진 저랑 남편은 동시에 한숨을 쉬어댔고요. 그 순간 공통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그냥 하루빨리 탈출하는 게 답이라고 말이죠. 저희 친정에서 지내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친정 부모님께는 있었던 일을 절대 그대로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신혼집 생활하기 전에 공평하게 양가 집에서 한 번씩 다 지내보고 싶었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친정에서 일주일가량 머무르는 동안 정말 편했어요. 비록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져서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만은 평화로웠죠. 그런데 형님이 시어머니께 지령이라도 받았는지 저한테 연락을 계속 날렸습니다. 며느리의 도리가 그게 아닌데 저보고 지금 잘못 행동하고 있다는 얘기에 저도 모르게 피식 웃고 말았네요. 그럼 뭐 어떻게 도리를 했어야 한다는 건가요? 알고 보니까 형님은 결혼하실 때 과장 좀 보태서 땡전 한 푼 없이 몸만 온 경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신의 시댁에 설설 기셨던 겁니다. 저의 몫만큼 다 챙겨서 결혼한 저랑은 입장이 달랐죠. 애초에 2사람이 방문을 안 잠갔으면 어머님께서도 그러지 않으셨을 텐데. 안 그래? 자그마한 불편도 감수하기 싫어서 버릇없이 구는 거 요즘 어리고 젊은 친구들이 저지르는 실수인 건 나도 알아. 벌어진 일 어쩔 수 없다지만 앞으로는 처신 잘했으면 해. 그리고 주말에 어머님 찾아뵙고 정식으로 사과드려. 그게 며느리로서 옳은 행동이야. 제가 시큰둥하게 반응을 해드렸는데도 굳이 저 일하는 도중에 이런 카톡을 보내오셨던 형님. 카톡을 읽어도 안 읽어도 답장을 해도 안 해도 어떻게 해서든 결국 저의 손해였죠. 제가 참다가 제 속마음을 담은 답장을 기어이 형님께 날려드렸습니다. 관계 파탄이 나더라도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아,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인과관계 파악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애초에 문을 안 잠갔어야 되는 일이 아니라 그보다 더 우선 어머님께서 저희 부부 방에 안 들어오셨으면 되는 일입니다. 순서를 단단히 착각하셨네요. 앞으로 저는 저 알아서 지낼 테니 형님께서는 형님 일에만 신경 써주세요. 제발 본인이나 잘하시길. 이렇게 보냈더니 잠시 후에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그래도 혹시나 싶은 마음으로 전화를 받아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야, 너나 잘할 것이지? 어디다 싸가지 없이 윗사람한테 본인이나 잘하라고 그딴 말을 하는 거야? 너 미쳤니? 대뜸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바로 전화 끊고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결혼한 자식의 부부방에 부득불 들어가려고 혈안이셨던 시어머니나 그 충실한 신복인 형님이나 아주 독인객인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건 때문에 형님이랑은 완전히 갈라서 버렸습니다. 원래도 이렇다 할 관계도 아니었지만 어쨌든 파탄 나버린 것이었죠. 시어머니랑 형님이랑 똘똘 뭉쳐서 항상 제 흉을 보고 제 욕을 하는 재미로 일상을 지내시는 게 뻔했지만 그냥 두었습니다. 그걸 눈치챘다고 제가 왜 나서겠나요? 실컷 그러시도록 두는 게 나았어요. 신혼집으로 무사히 입주해서 드디어 온전한 두 사람만의 신혼생활을 누리게 된 저희 부부였습니다. 제가 왜 결혼 전에 이 집안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으면서도 결혼을 감행했을까요? 이 남자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애틋하다거나 이 남자가 아니면 정말로 안 될 것 같아서 결혼을 진행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사연에 빠지다에 계신 여러분, 딩크족이 뭔지 아시나요? 제가 몇 달 전이었나 사연에 빠지다에서 딩크족 부부 이야기를 본 것도 같은데요. 바로 자녀를 보지 않고 부부끼리 사는 가정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혹시 이쯤에서 눈치채셨을까요? 네, 저는 바로 이 딩크족 부부 희망자였습니다. 연애를 하는 동안 모두가 그러진 않지만 미래에 대한 상의를 미리 나누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저는 연애 초반기부터 남편에게 말을 했었습니다. 나는 결혼하면 아이는 안 낳고 싶어.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오빠가 반드시 참고를 해주었으면 해. 몇 번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했었고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된 배경이나 저의 가치관도 자세하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정말 이렇다 해도 괜찮은 것인지, 그럼에도 저랑 결혼을 하고 싶은 것인지 남편에게 확인도 받았었고요. 처음에 결혼 이야기가 진지하게 나오게 됐을 무렵 제가 남편한테 정확히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오빠에게는 아이를 갖고 싶단 바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더 늦기 전에 나는 오빠를 놔주고 싶어. 결혼해서 아이를 낳겠다는 대다수의 여자를 만나서 그런 결혼을 하기를 바라. 나랑은 안 맞을 테니까. 그랬더니 남편은 진지한 표정으로 또 확신 어린 말투로 저에게 답변을 해주었더랬습니다. 나도 너한테 누누이 말을 해왔지만 내가 애들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 어차피 우리 형이 일찍 결혼해서 벌써 애들만 둘인걸. 손자가 둘씩이나 되니까 우리 아버지랑 엄마도 나한테까진 안 바라실 거라고 생각해. 나는 아이 안 낳고 사는 게 좋고. 네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어. 부부 둘이서 신혼을 실컷 즐기고 그 다음에는 열심히 돈을 모아서 나이 들면 누릴 대로 누리고 살자면서 저랑 그런 대화를 구체적으로 나눴었습니다. 제가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남편이란 남자랑 결혼을 했던 거예요. 저랑 완벽하게 의견이 일치하였으니까요. 결혼을 할 거라면 딱 이런 생각을 가진 남자랑 하고 싶었기 때문에 당시에 저에게는 다른 선택지란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남편의 마음이 변한다거나 시댁에서 이세를 강요한다거나 할까봐 걱정되니까 저는 이 부분을 맹세하겠다는 서류까지 받아내려고 했었네요. 빈틈 없도록 말이죠.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정말로 서류를 작성하게 되진 않았고요. 결혼하면서 저희 친정 부모님께 이세 계획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분은 저희 부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라고 전적으로 저희의 선택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제가 워낙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미리 말을 해온 영향도 컸었고요. 시댁에는 결혼 직전에 조심스레 말씀을 드렸었는데 남편의 추측대로 이미 손자를 2명을 보셔서 그런지 큰 미련은 없으신 듯 보였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처음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자식을 전혀 안 낳고 살 생각을 벌써부터 하고 결혼을 한다는 건지. 말세다, 말세야. 이런 반응을 보이셨지만 금세 의견을 바꾸셨어요. 상관하고 신경 쓰기에도 귀찮다. 그냥 둘이서 알아서 잘 살기만 해라. 워낙 공사 다망한 분이신 덕분에 하다 자식 부부의 이세 문제까지 신경을 꺼버리시게 된 것입니다. 웃기면서도 슬프다는 표현은 바로 이럴 때 쓰는 게 아닐까 싶네요. 문제는 시어머니셨는데요. 뉴스에서 자식 안 낳고 사는 부부들 문제를 다룬 걸 보신 적이 있다면서, 그런데 그게 왜 하필 당신네 아들 며느리 부부가 해당되냐며 어이없어 하셨어요. 결혼한 지 오래됐지만 아직도 이세 소식이 없는 모 연예인 부부 이야기도 거론하셨고요. 하지만 그 완강했던 기색은 금세 사그라들었지요. 아이고,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미 내 손자애들도 이미 있는 데다가 걔네가 워낙 잘 커주고 있고, 그리고 내가 슬슬 허리 통증 고질병이 재발하고 있는데 새로 애기 생기면 내가 어찌 봐준담? 이런 말씀을 중얼거리신 걸로 보아선 현실적인 생각을 하시다가 타협을 보신 듯 하였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다른 문제들이 자잘하게 터졌을지언정 이런 이세 갖는 문제로 힘든 적은 그래서 없었어요. 아예 이세 계획이 없다면서 못 박아놓고 시작했던 결혼이다 보니까 애는 언제 가질 거냐는 소리를 안 들었던 게 우선은 가장 좋았고요. 친척 어른분들도 그런 말씀들을 안 하셨어요. 어차피 저희 부부는 계획 없다고 미리 말을 다 해놓았으니 저희를 보고 별 말씀들 계속 안 하셨죠. 저랑 남편이 둘이서 지내는 동안 때로는 감정적으로 싸우기도 했고 어느 때는 정말 이 순간 배우자 없이 그냥 나 혼자였으면 홀가분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둘이기 때문에 서로 의지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남들은 아기 낳아서 육아에 신경 쓰고 어마어마한 돈을 들일 때 저희 부부는 오롯이 저희에게만 돈을 쓰면서 꽤나 넉넉하게 각자 취미생활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집에 아기가 없으니까 늘 청결하고 깔끔하게 유지하는 게 쉬웠고 자유로운 시간 관리도 가능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저의 앞에 영원한 평화란 없다는 사실이 곧 드러나게 됩니다. 남편이랑 둘이 시댁에 가서 같이 저녁을 먹던 때였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시댁에 자주 가지 않았어요. 결혼하자마자 시댁에서 살던 때에 시어머니께서 저희 부부의 방에 자꾸 무단 침입하셨던 그때 이후로 대면대면 했었고요. 제가 형님이랑 정면으로 부딪히고 난 이후로는 시어머니께서는 저한테 개인적인 연락도 최소한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댁과의 왕래를 아주 적다고 할 수 있었으며 그냥 적당히 관계 유지하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왜 저녁을 먹으러 갔던 것이냐면 시아버지께서 친구분들이랑 새벽 등산길에 나서셨다가 크게 다치셨어요. 3주 입원을 하셨다가 퇴원을 하신 주말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가본 것이었죠. 아무튼 무난한 분위기 속에서 저녁 식사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쯤이었습니다. 아휴, 이 양반이 이제는 건강이 예전 같지가 않아서 걱정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야. 손주라도 새로 보면 활력이 생길 것만 같은데. 시어머니께서 난데없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시면서 말이에요. 시아버지께서는 다리를 다치신 것뿐이었는데 갑자기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 너무 지나친 비약이 아니었나 싶네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옆에 있는 남편을 눈짓했는데 아무 반박도 안 하고 그냥 식사를 마저 하고 있는 거예요. 식사 내내 한마디는 하셨을까 싶은 시아버지께서도 입을 여시면서 많은 거 바람하지 않는다. 그저 덜도 말고 더도 말고 딱 하나만 낳거라. 이렇게 참견을 하시는 것에 정신이 다 아찔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아들이 아니라 딸을 낳아도 괜찮다고, 손자는 이미 둘 봤으니까 손녀도 하나를 보면 좋겠다면서 들뜬 목소리로 계속 주절대셨죠.
듣는 내내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말씀 중에 정말 죄송하지만요. 아버님, 어머님, 저희는 결혼 전부터 아이 갖는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상의가 완전히 끝난 이야기예요. 일찍이 저희가 아버님, 어머님께도 이 부분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때는 분명히 저희 두 사람의 의견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 아니었나요? 제가 아주 조심스러운 말투로 얘기를 드렸죠. 그랬더니만 시어머니께서 젓가락을 밥 공기 위로 챙 하고 세게 내려놓으시더니 저한테 화를 막 내시는 겁니다.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어떻게 똑같겠니? 너는 네 시부모가 하루가 다르게 늙어가고 있는데 이런 건 생각도 안 해보고 있는 거니? 주변 사람들은 모두 손주 보는 재미로들 산다던데 우리는 가까이 사는 자식 부부가 애들 안 낳겠다고 하니 영 살맛이 안 난다. 아직 시부모님 정정하셨습니다. 60대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라 아저씨 아줌마라고 여기는 세대인데 하루가 다르게 늙어간다고 이유를 내세우시니까 좀 어리둥절하더라고요. 저희가 손주를 안겨준다고 해서 시부모님 두 분의 노화가 늦춰지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아니, 나는 살다 보면 너네가 품은 그 고집이 꺾일 줄로만 알았지. 설마 계속 고집을 피울 줄은 내가 몰랐네? 갑자기 말씀이 바뀌신 시부모님의 태도에 놀랐지만 그 상황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밥만 먹고 있는 남편을 보면서 훨씬 더 많이 놀랐습니다. 자동으로 분노가 끓어오르더라고요. 일단은 너무 갑작스러워서 생각의 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고 시부모님께는 그렇게 둘러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내내 머릿속이 복잡하더군요. 남편의 안색도 그래 보였고요. 우선 집으로 와서 옷부터 갈아입고 차분하게 남편과 대화를 나눠봤어요. 우리가 결혼 전부터 이세는 안 갖겠다고 충분히 논의가 되었던 이야기인데 오늘 아버님이랑 어머님이랑 두 분 다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 당황스러워. 나는 이해가 안 돼. 손주가 새로 보고 싶으실 수도 있지. 그리고 꼭 그 당시에 아이를 안 가지기로 했으면 계속 안 가지는 게 맞는 거야? 사람 생각이라는 게 살다 보면 변할 수도 있는 거잖아. 너는 왜 그렇게 아기를 낳기 싫어하는 건데? 그 이야기는 내가 결혼 전에 우리 연애하던 시절에도 실컷 했잖아. 그래서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아이를 갖자는 거야? 우리 부모님들께 효도하는 것도 되고 내가 주변 사람들 보니까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게 힘들고 돈은 들어가도 그 이상으로 보람을 느끼는 것 같더라. 아이의 존재 자체로 행복이래. 부부의 결속력도 아이로 인해서 높아진다 그러고. 우리가 아이를 낳는 거랑 부모님께 효도하는 걸 왜 연결시켜? 우리 결혼하기 전에 나한테 그랬었잖아. 아이를 안 갖겠다는 생각이 확고하다고. 그때는 그럼 왜 그랬던 거야? 왜 그렇게까지 나한테 확신을 줬던 건데? 야, 너는 사람이 왜 그렇게 꽉 막혀 있어? 살면서 마음이란 게 변할 수도 있는 거지. 남편의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결혼 전의 마음과 결심을 굳건히 지킨 것밖엔 없었는데 변심한 사람들 앞에서 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진짜 허망하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남편은 아이를 갖고 싶다는 얘기였고 저는 그 의견에 따르고 싶은 생각이 없었죠. 평탄했던 부부의 관계는 그것을 기점으로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저에게 틱틱거리면서 말을 퉁명스럽게 해댔죠. 처음에는 제가 받아주고 이해해 주었으나 며칠이 지나도록 계속 그러니까 저도 슬슬 인내심의 한계가 왔고 열이 받은 것이죠. 나이 먹고 왜 이렇게 유치해? 7살짜리 어린애도 오빠보단 성숙하게 행동할 것 같아. 우리가 소꿉놀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엄연히 부부인데 그렇게 자꾸 감정적으로만 행동하고 애처럼 굴면 어쩌자는 건데? 너 지금 나보고 유치하다고 그랬냐? 너는 뭐가 그렇게 잘났길래 따박따박 훈수질이야? 어느 날 저녁 저희 부부는 서로에게 날을 세우게 되었고
이 말다툼은 심화가 되었어요. 남편이 욱해서는 저에게 삿대질을 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 불임이지? 임신 출산을 하기 싫은 게 아니라 임신 출산이 안 되는 몸이지? 그래서 여태까지 이렇게 군 거지. 와, 머리가 진짜 띵하더라고요. 불임이요? 살면서 그런 것을 저에게 적용시켜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 저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냥 대꾸도 안 하고 피식 웃기만 하니까 남편은 자기가 대단한 사실을 캐냈다고 착각을 해버렸죠. 저에게 정말로 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엉뚱한 확신에 차버린 거예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래요. 그리고 결과지를 저랑 둘이서 같이 보자는 겁니다. 화가 난 제가 맞받아쳤습니다. 그래, 검사 받아볼게. 나 받을 때 오빠도 같이 받아. 그래야 공평한 거 아니야? 너 생각하는 거 진짜 웃기는구나. 여자 몸에 이상이 있을 확률이 높지. 무슨 남자 몸에 문제가 있을까 봐 나보고 검사를 받으라는 거야? 왜? 자신 없어? 나한테 불임 아니냐면서 몰아가는 것도 사실은 오빠가 문제 있어서 괜히 그러는 거 아니야? 미쳤냐? 나한테 그런 모욕적인 말을 해? 야, 바로 가. 시간 끌 것 없이 당장 내일 검사 받으러 가보자고. 난 찔리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다혈질이 올라와서 둘 다 홧김에 서로에게 말을 쏘아버렸던 그날. 그때의 발언이 엄청난 결과를 불러올 줄은 정말 상상도 못한 바였습니다. 모든 게 이렇게 되려고 그때 그런 상황으로 흘러갔던 것이었으려나요? 당장 다음날 가보려고 했지만 둘 다 직장 다니는 입장이라 시간을 바로 뺄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틀 뒤에 병원에 행차하였습니다. 둘 다 서로에게 사과하지 않겠다는 기세로 아주 독이 오른 채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받아든 검사의 결과는 아주 놀라웠습니다. 우선 저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제 나이에 정확히 해당하는 평균치를 보유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남편 쪽이 결과가 대단했죠. 정자의 개수 자체가 너무 적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의사 선생님을 향해 반문하고 있을 때 옆에서 남편은 이미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임신이 되려면 정자가 최소한 2천만 마리 이상 되어야 하는데 남편은 그 숫자가 100만 마리도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 들려왔습니다. 선생님, 그 말씀은 지금 제 남편이 그 무정자증이라고 하시는 건가요? 저의 질문에 남편은 간절한 표정이 되었지만 이미 결론은 나와 있었던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바꿀 수 있을 리가 없었죠. 의사 선생님께서는 곧 맞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지금 상태로는 저희 부부의 임신이 힘들 거라고도 알려주셨습니다. 병원을 나서던 길에 남편은 스르륵 주저앉았어요. 주차장까지 가지도 못하고 완전히 얼이 빠져 있더군요. 생각지도 못한 결과를 받아들어서 놀라고 당혹스러운 건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임신을 안 하겠다는 거랑 임신을 못 한다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얘기였으니까요. 나는 일찍이 아이를 안 낳겠다고 다짐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런 남자를 운명적으로 만난 걸까? 어떻게 무정자증일 수가 있지? 도저히 믿기 힘든 현실 속에서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당사자만큼은 아니었겠죠. 원래 큰 소리를 쳤던 남편은 자신이 무정자증인 것을 알게 되자 그 입을 닫게 되었습니다. 참나, 저에게 먼저 불임이냐는 헛소리만 안 했어도 이 사실을 몰랐을 텐데 기묘한 상황이었죠. 일단 그날은 서로가 별 얘기를 더 나누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됐을 때 남편이 조금 진정된 얼굴로 저에게 먼저 대화를 요청해 왔습니다.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아줘. 특히 우리 부모님, 두 분한테는 절대로 안 돼. 내가 굳이 두 분께 말씀드릴 이유가 없잖아. 그런데 오빠, 지금 할 말이 고작 그런 거야? 나한테 뭐 오해해서 미안하다든가 그런 할 말은 없어? 너는 어차피 불임도 아니잖아.
네가 속상한 상황도 아닌데 뭘 사과까지 받으려고 그래? 너야말로 지금 나를 위로해줘야 하는 상황 아니야? 어제부터 너 그런 말은 한마디도 안 하더라.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남편한테 정이 뚝 떨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인간 대 인간으로 말이죠. 어쩌면 이렇게 멋대가리가 없나 싶었어요. 네가 딩크족으로 살고 싶어 해서 다행이다. 아휴, 어쨌거나 우리 사이에는 아이가 없을 운명이었네. 씁쓸한 표정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남편이 얄미워 보였던 것은 분명히 제 안에서 정이란 게 확 떨어져서 그랬던 것이겠죠. 남편이 무정자증이란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저는 심란한 마음을 안고 지냈어요.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은근한 압박을 하고 계셨거든요. 형님의 예시를 들면서 둘째를 낳을 때보다 첫째를 임신하던 시절이 체력적으로 훨씬 낫다더라. 그러니까 저도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빨리 임신을 하는 게 좋을 거라는 얘기를 자꾸만 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건성으로 상대해드렸어요. 그래봤자 어차피 아이를 가질 생각도 방법도 없으니 시어머니의 그런 노력은 전부 허사였으니까요. 그런 생각으로 시큰둥하게 대응을 해드렸던 것인데 시어머니의 관점에서는 제 대처가 굉장히 거슬리셨나 봅니다. 하루는 작정을 하시고 저를 불러내셨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이서 오붓하게 점심이나 함께 하자고 하시는 겁니다. 한턱 쏠 테니까 몸만 오라고 하도 그러셔서 마지못해 응해드리기로 했어요. 시어머니께서 문자로 식당 주소 남겨주셔서 찾아가 봤더니 고깃집이더라고요. 저는 고기를 안 먹는 채식주의자거든요. 그런데 그 사실을 뻔히 아시는 분께서 웬 고깃집에 저를 불러내신단 말인가요? 들어가기 전부터 기분이 상했는데 그래도 식당 안에 들어가자마자 커다랗게 채소 셀프 코너가 마련되어 있는 게 보여서 안심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먼저 도착하셔서 자리에 계셨고요. 어머님, 웬 고깃집에 저를 부르셨어요? 오늘따라 고기가 잡수시고 싶으셨나 봐요. 아니, 나도 좀 먹고 그리고 너도 좀 먹였으면 해서 이리로 불렀지. 여기 생고기가 얼마나 잘 나오는 줄 아니? 너도 여기 걸로 먹어보면 앞으로 고기 안 먹겠다는 생각은 싹 사라질 거다. 그 말씀 듣자마자 솔직한 심정으로는 자리를 박차면서 일어나고 싶었으나 그때 바로 주문한 고기가 서빙이 되었어요. 제가 식당에 들어서기 전에 시어머니께서 미리 주문해 두신 것이었죠. 저는 그냥 채소나 실컷 먹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채소 셀프 코너에 가서 종류별로 채소를 많이 가져왔어요. 자리로 와서는 제가 고기를 구웠고요. 어머님, 제가 고기 굽고 자를 테니까 어머님께서는 그냥 드시기만 하셔도 돼요. 고기 안 즐기는 애랑 오니까 이런 장점은 또 있네. 너는 그냥 몇 점 맛만 봐라. 안 즐기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안 먹어요. 저 고기 안 먹는다고 수도 없이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님. 예, 네가 그냥 편식도 아니고 고기를 안 먹으니까 애가 안 들어서는 것 아니겠니? 솔직히 말해서 영양이 전혀 없지는 않겠지. 고기를 뒤집던 제가 그 발언 앞에서 멈칫하고 말았습니다. 애를 안 갖겠다고 진작에 말씀을 드려놨던 바였는데 애가 안 들어선다는 말씀은 전혀 상황에 들어맞지 않는 표현이었어요. 이쯤 되면 상대할 가치도 없는 것 같아서 저는 그냥 구운 고기를 시어머니 앞으로 밀어드렸고 조용히 쌈채소랑 밥을 싸먹었습니다. 그렇게 잘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직접 쌈을 싸시더니 저한테 팔을 쫙 뻗으시면서 내가 맛있게 깻잎이랑 상추랑 쑥갓 넣어서 한 쌈을 쌌다. 자, 얼른 먹어봐라. 아! 저한테 입을 벌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먹을 거 한창 싸던 중이었는데 당황스러워서 눈만 크게 뜨고 있으니까 시어머니께서 아예 몸을 일으키시더니 그 쌈을 제 입안에다가 쑤셔 넣으셨습니다. 그건 그냥 넣으신 게 아니라 쑤셔 넣으신 수준이었어요. 그냥 먹으라면 먹을 것이지 뭘 멀뚱히 있어.
시어머니께서는 혀를 끌끌 차셨고 저는 인상을 쓴 채 입에 들어온 쌈을 우물거리다가 문득 고기의 식감을 느끼고 말았습니다. 이 맛은 정확히 고기였어요. 알아차렸을 땐 이미 반 이상 씹은 후라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삼켰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작게 박수를 치시더군요. 그래, 잘했다. 그렇게 조금씩 먹기 시작하면 돼. 알았지? 배에 기름칠을 해놔야 애도 잘 들어서는 거야. 너무 그렇게 풀떼기만 먹으면 영양이 부족해서 될 임신도 안 된다고. 그 순간 제 이성의 끈이 뚝 하고 끊어졌습니다. 물로 입안을 헹군 제가 컵을 탁 소리 나게 내려놓고 말씀드렸죠. 어머님, 제가 아이를 못 갖는 게 아니라 안 갖는 것인데 왜 자꾸 말씀을 이상하게 하시죠? 지금 일부러 이러시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그러셔봤자 소용없어요. 헛수고 하시는 거라고요. 얘 봐라. 눈 땡그랗게 뜨고 자기 시어머니한테 말을 따박따박. 어쩌다가 우리 귀한 아들이 이딴 심보를 지닌 여자를 만나서 고생을 하는 거야. 너 같은 애한테서 내 손주를 얻지 않는 게 그래 어쩌면 더 나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태어난 손주가 내 아들이 아닌 너를 닮을까 봐 겁이 나니깐. 그런 쓸데없는 가정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거든요. 당신의 아들 어차피 자식 못 가져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무정자증. 시어머니께서는 그 즉시 얼어붙으셨고 절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만 부릅뜨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겼죠. 사실 여부는 직접 당신의 아들에게 물어보세요. 저한테는 연락하지 마시고요. 나는 이제 당신 며느리 아닙니다. 이혼할 작정이거든요. 계산하실 거죠? 저는 먼저 가볼게요. 식사 마저 하세요. 이건 말도 안 돼. 이럴 수는 없는 거야. 현실을 부정하며 진저리를 치는 시어머니를 두고 저는 식당을 빠져나왔습니다. 홀가분했고 그냥 덤덤했어요. 진작 이랬어야 하는데 너무나도 먼 길을 돌아왔다는 생각만 들었네요. 네가 뭔데 우리 엄마한테 내가 무정자증인 걸 까발린 거야. 너 죽고 싶어? 길길이 날뛰는 남편을 보면서 이혼 결심은 더욱 확고해졌죠. 더 이상 이 남자의 배우자로 있고 싶진 않았어요. 예상보다 더 지저분한 진흙탕 싸움을 거친 후에야 이혼이 성립되었는데 겪고 나서야 깨닫고 배우는 저의 미련함에 새삼 반성이 들었답니다.